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여러분께 이야기를 들려드릴 혜순 할머니예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할머니에겐 가장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사연을 시작할게요.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새로움보다 익숙함이 주는 위로에 기대게 됩니다. 하루 3번 밤 냄새가 들락거리고 해가 나면 마당을 쓸고 해가 지면 등잔불 대신 부엌 전등을 켜는 일상. 저는 그 소박한 되풀이 속에서 제 몫의 평안을 찾았지요. 시골 마을 끝자락 골목이 휘어진 데에 기와 지붕 얕은 집 하나. 그 집에는 저와 아들, 며느리, 그리고 10살도 채 안 된 손주가 함께 살았습니다. 아침이면 마당 우물가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뒷산 전깃줄 위로 까치가 몇 마리 날아와 수다를 떨었습니다. 며느리는 새벽같이 일어나 쌀을 일고 된장을 풀어 국물을 끓였지요. 국이 팔팔 끓는 소리를 들으면 저는 아직도 내 삶이 따뜻하다는 것을, 늙은 손을 잡아주는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아들은 젖은 장아를 끌고 와 흙기침을 2번 하고 밥을 3숟갈에 마치듯 먹고는 논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오후에 비 온다 하네요. 모판 덮개 좀 봐야겠습니다. 책임감이 묻어나는 목소리였고 저는 늘 그 등에 작은 기도를 붙여보냈습니다. 손주는 자주 장독대 사이를 미끄러지듯 뛰었습니다. 제 손을 잡아 끌며 말했지요. 할머니, 비가 오면 흙도 숨을 쉰대요. 선생님이 그랬어요. 그러면 저는 아이의 손바닥을 토닥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도 숨 쉬어야 오래 사는 거란다. 그 아이가 웃으면 마당의 햇살이 한층 밝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면 묵은 장독이 금빛을 띠고 처마 끝 고드름이 녹아 또르르 떨어졌습니다. 계절은 바뀌고 우리의 습관도 계절을 따라 얕게 흔들렸습니다. 며느리는 말수가 적었습니다. 하지만 적은 말 안에 살뜰함이 들어 있었습니다. 반찬을 옮길 때마다 접시가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손끝을 기울이고 제가 먹기 쉽도록 생선을 2번 더 발라 내놓았지요. 장터에서 돌아오는 길이면 멀리서부터 어머니, 오늘 무가 참 달더라고요. 하고 소식을 먼저 전하는 아이였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늘 고마웠습니다. 저 아이 덕에 이 집이 따뜻하게 이어진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더 묻지 않은 것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저희 집 밥상 머리는 늘 정직했습니다. 소금은 소금 맛이었고 밥은 밥 맛이었지요. 그저 각자의 하루를 그 자리에서 풀어놓으면 되었습니다. 아들은 논두렁에서 본 발자국 이야기를 꺼냈고 손주는 학교에서 배운 달의 모양을 손가락으로 그려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오늘 장에서 늙은 호박이 싸길래 하나 더 사왔어요. 하고 웃었고 저는 그럼 늙은 호박찌개로 늙은이 기운 좀 내보자 하며 맞장구를 쳤지요. 그렇게 웃다 보면 세상 근심이 잠시 다른 골목으로 비켜선 듯 했습니다. 그런데도 웃음 사이사이에 낯선 바람이 스며드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부엌 창가에 서서 한참 바깥을 바라보다가 제가 다가서면 금세 표정을 가다듬는 일. 설거지 그릇을 헹구던 손이 잠깐 멈추고 물 흐르는 소리만 방 안을 가득 채우는 일. 애야, 어디 아픈 데 있니? 물으면 아이는 꼭 같은 말로 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피곤이라는 두 글자는 참 편리합니다. 묻는 이의 발을 멈추게 하니까요. 저는 그 단어 앞에서 자주 물러섰습니다. 서로의 체면을 지켜주는 것이 사랑의 모양이라 믿었으니까요. 장터에 다녀온 날이면 며느리의 손등에 작은 상처가 늘었습니다. 비닐끈에 베인 자국 같기도 누군가 잡아챈 흔적 같기도 한 붉은 선. 저는 파스와 연고를 건넸지요. 아이는 얼른 소매를 내리며 장바구니 끈이 좀 거칠어서요. 하고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얇은 유리 같았습니다. 빛을 잘 반사하지만 충격엔 쉽게 금이 가는. 저는 마음속으로 대꾸했습니다. 그래, 바람도 유리를 닦아주지. 내일은 괜찮아지겠지. 믿음은 때때로 희망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밤이면 방과 방 사이로 낮은 목소리가 묻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손주에게 동화를 읽어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방문 틈으로 나오는 희미한 불빛과 멈칫거리는 말끝을 들었을 때 저는 그것이 전화라는 걸 알았습니다. 응, 알아요. 내일은 어렵고 아니요. 그 사람한테는 말 안 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저는 끝내 묻지 못했습니다. 묻는 순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얇은 평온의 막이 찢어질 것만 같았으니까요. 이따금 대문 앞 골목에는 낯선 발자국 소리가 찍혔습니다. 오토바이가 먼지를 일으키며 서다가 한참 후에 다시 금속성 소리를 남기고 사라졌지요. 개들은 두세 번 짖고는 금방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방문을 열고 마루 끝에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람은 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처마 끝 풍경이 오래도록 달그락거렸습니다. 그 소리가 내 마음의 경첩을 건드렸고 저는 마치 오래된 문처럼 삐걱이며 잠이 들었습니다. 어느 저녁 부엌 서랍에서 낯선 영수증 몇 장을 보았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보기 드문 카페 이름 시내백화점 지하식당, 시간이 찍힌 곳은 밤 11시를 넘긴 시각. 저는 종이를 접어 다시 넣었습니다. 믿음은 모르는 쪽을 택하는 용기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그러나 밤이 깊어질수록 그 종이의 각이 마음속에서 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며느리의 옷깃에서는 우리 집엔 없는 향기가 났고 손주의 코끝은 그 냄새를 먼저 기억했습니다. 할머니, 엄마 옷이 낯설어요. 아이의 말은 화살처럼 정확해서 더 아팠습니다.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오늘 장에서 새로운 비누를 본 모양이지. 그 말이 나올 때 제 혀끝이 살짝 저렸습니다. 평온은 이렇게 모서리부터 닳아 없어졌습니다. 그래도 다음날 아침이면 며느리는 어김없이 앞치마끈을 질끈 묶고 저를 향해 어머니 오늘은 더 드세요. 하고 국을 덮어 주었습니다. 저는 그릇을 두 손으로 받으며 마음속으로 답했습니다. 그래, 오늘까지만 묻지 말자. 오늘까지만 이 평온을 지켜보자. 그런 날이 며칠 또 며칠 이어졌습니다. 시간을 미루는 동안 시간은 우리를 앞질렀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어김없이 새가 울고 햇빛이 부엌 식탁 위로 넓게 번지던 아침. 며느리는 손주를 학교에 보내고 평소처럼 마당의 빨랫줄을 한번 만져보았습니다. 바람을 살피는 손길이 유난히 오래 머물렀지요. 어머니 오후에 장에 다녀오겠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저는 그래 서둘러 다녀오너라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인사가 우리 집 평온의 마지막 문장이라는 것을. 문이 닫히고 마당에 먼지가 한번 일었다가 가라앉았습니다. 풍경은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장독은 묵직했고 처마 끝엔 햇빛이 꿀처럼 매달렸지요. 하지만 한참이 지나도 부엌 문턱으로 며느리의 그림자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저물고 골목의 그림자가 늘어져도 대문은 조용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오래 지켜온 평온이란 것이 생각보다 얇고 연약한 막이었다는 것을. 손에 쥐고 있다고 믿는 동안 이미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던 것이었다는 것을. 그 밤 저는 빈마당을 바라보며 아주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한번 들고 나가며 낡은 현관 발판 위에 작은 봉투 하나를 남겼습니다. 글자가 없는 봉투였습니다. 그 얇은 종이의 침묵 속에서 다가올 이야기의 그림자가 길게 몸을 폈습니다. 그리고 저는 늙은 손으로 무릎을 감싸 쥐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은 무엇을 잃게 될까? 제 목소리는 부엌 천장에 다 낮게 돌아왔고 그 울림이 우리 집의 마지막 평온을 천천히 지웠습니다. 며느리가 집을 나갔던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대문 쪽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해가 지고 달이 뜰 때까지 마당의 그림자 끝을 붙잡듯 앉아 있었지요. 하지만 며느리의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틀 사흘이 흘렀습니다. 이상한 건 며느리의 방이 마치 오랫동안 빈집이었던 것처럼 텅 비어 있었다는 겁니다. 옷장엔 옷가지가 절반 이상 사라져 있었고 서랍에 있던 작은 화장품 파우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 그 생각이 내리를 스쳤을 때 저는 멍하니 서랍 손잡이를 붙잡은 채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논밭일로 지쳐서 돌아와도 며느리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얘야, 내 아내한테 연락해 보았니? 아들은 잠시 눈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예, 메시지를 남겼는데 답이 없네요. 일단 기다려 보죠. 무슨 사정이 있을 겁니다. 그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손에 쥔 숟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말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이미 무언가를 짐작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손주는 매일 저에게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할머니, 엄마 언제 와요? 나 내일 학교 끝나면 엄마랑 아이스크림 먹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 아이의 눈망울에 담긴 순수한 믿음을 깨트릴 수가 없어 저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금방 올 게다. 내 엄마는 지금 잠깐 볼 일이 있을 뿐이야. 하지만 제 목소리는 갈수록 작아졌습니다. 그 말이 진실이 아님을 제 스스로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뒤 장터에서 마주친 이웃 최 여사가 제 손목을 덥석 잡았습니다. 형님, 저번 주에 며느리 분을 봤는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누구랑 말이요? 물었지만 여사는 더 말을 아꼈습니다. 대신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어쨌든 조심하세요. 하고는 바삐 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는 장바구니를 쥔 손이 땀으로 흠뻑 젖어 버린 걸 느꼈습니다.
장터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번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 저녁 부엌에서 국을 끓이는데 손주가 방에서 나오더니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엄마가 책 사이에 끼워 놓은 건데 뭐예요? 종이엔 낯선 주소와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글씨는 분명 며느리의 필체였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받으며 아이에게는 별거 아니야. 엄마가 장 본 거 적어둔 거겠지. 하고 얼버무렸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자 그 주소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곳일까? 왜 며느리는 이런 걸 숨겨두었을까? 며느리의 부재는 집안 구석구석에 흔적을 남겼습니다. 부엌 찬장엔 그 아이가 자주 해주던 반찬이 사라졌고 세탁물 더미에도 허전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공기마저 달라진 듯 했지요. 집안에 감돌던 은은한 비누 향기가 점점 옅어지고 대신 눅눅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저는 문득 며느리의 웃음이 얼마나 얇고 더섭는 것이었는지 떠올렸습니다. 그 웃음은 우리 모두를 지켜주는 가면이었던 걸까요? 아들은 여전히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술잔을 기울이며 며칠 지나면 돌아올 겁니다. 별일 아니에요. 그렇게 말했지만 두 눈은 이미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남자는 눈물 대신 술로 마음을 적신다지만 그 밤의 아들은 어린아이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차마 다가가 어깨를 두드려 줄 수조차 없었습니다. 내 손길조차 그 아이에게는 무거운 짐이 될까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대문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얼른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현관 앞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신 발자국 옆에는 작은 흰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 안엔 현금 몇 장과 함께 짧은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습니다. 글씨는 확실히 며느리의 것이었습니다. 제 손에서 봉투가 떨어지며 바닥에 흩날렸습니다. 바람이 스며들어 방 안 가득 울음을 몰고 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봉투를 쥔 채 오래도록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엔 단 한 가지 생각만이 맴돌았습니다. 도대체 며느리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왜 우리를 두고 떠나야 했던 걸까? 그리고 가슴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두려움이 꿈틀거렸습니다. 이제 단순한 가출이 아니라 뭔가 더 크고 어두운 비밀이 숨어 있다는 예감이었지요.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덮고도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울듯 불었고 대문이 덜컥거리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손주는 꿈속에서도 엄마를 부르며 몸부림쳤습니다. 저는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으며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부디 멀쩡하게 아무 일 없다는 듯 돌아와다오. 제발 우리 집의 평온을 다시 돌려다오. 하지만 제 기도는 바람에 흩어져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큰 충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것을. 며느리가 사라지던 그날 아침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맑았습니다. 산등성이에 걸린 해가 유리 조각처럼 반짝였고 공기는 초여름 풀내음으로 가득했지요.
마당에 선 손주가 신발끈을 고쳐매며 엄마 오늘 끝나고 같이 놀이터 가자 하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고 그래. 오늘 숙제 다 하면 내가 데려갈게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족이 함께한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손주가 학교로 향하자 며느리는 부엌에서 재빨리 그릇을 치웠습니다. 그러곤 평소처럼 빨랫줄을 확인하더니 잠시 멈춰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얼굴은 이상하게도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 속엔 묘한 결심 같은 것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물을 데우며 슬쩍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무언가가 끝나가는 기운이 스며드는 듯 했지요. 어머니 오늘 장에 좀 다녀올게요.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서둘러 다녀오너라.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제 눈을 마주 보지 않고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그 작은 몸짓 하나가 왜 그렇게 마음에 걸렸을까요? 지금 생각하면 그것은 마지막 작별 인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가벼운 손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낯설게 크게 들렸습니다. 그 뒤로는 발자국도 기척도 없었습니다. 마치 바람 속에 삼켜진 사람처럼 흔적이 사라졌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불안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낮이 지고 저녁이 오고 해가 완전히 져도 며느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처음엔 시장에서 넣는 거겠죠. 하며 태연하려 했지만 초저녁이 넘어가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손주는 방문 앞에서 엄마, 언제 와?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 울음 섞인 목소리에 제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밤이 깊어도 그녀의 휴대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아들은 몇 번이고 전화를 걸었지만 짧은 기계 음만 되돌아왔습니다. 부엌 테이블 위엔 그녀가 아침에 끓여놓은 국이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밥상은 차려진 그대로였고 반찬 그릇 위엔 파리 몇 마리가 내려앉았습니다. 살아있는 흔적은 사라지고 정적만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다음 날 아들은 결국 파출소에 갔습니다. 경찰은 처음엔 가출일 수도 있습니다. 며칠만 더 기다려 보시죠. 하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마음은 이미 조급했습니다. 집안의 평온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고 손주의 눈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엄마 금방 온다 하고 다독였지만 제 목소리도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방을 다시 살펴보니 평소 입던 옷 몇 벌과 신분증 그리고 자잘한 소지품들이 함께 사라져 있었습니다. 서랍 안쪽은 너무도 깔끔하게 비워져 있었지요. 준비 없는 외출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계획된 듯한 흔적. 저는 무릎에 힘이 빠져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며칠이 흘러도 소식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집 주변에 낯선 그림자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골목에 세워진 검은 차, 그리고 대문 앞에 버려진 담배꽁초. 평소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자꾸만 눈에 띄었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감당하지 못할 어떤 문제에 휘말려 있었던 건 아닐까? 불안이 현실이 되어가는 소리를
저는 그제야 또렷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도대체 며느리는 왜 떠난 걸까? 그리고 누구와 함께 있는 걸까? 며느리가 집을 떠난 지 닷새째 되던 날, 결국 경찰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실종 신고를 정식으로 접수했고 담당 형사 2명이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낯선 정장 차림의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마당을 가로지르는 그들의 발자국 소리가 얼마나 무겁게 느껴지던지 저는 그 순간 비로소 사태가 단순한 가출이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실종 시각을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형사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메모를 적는 손끝은 분주했습니다. 아들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아침에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장에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형사는 며느리의 사진을 받아 들여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옷은 어떤 걸 입고 나갔습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흰 블라우스에 회색 치마, 손에는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말을 하면서도 그 뒷모습이 머릿속에 선명히 떠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을 닫고 나가던 순간 살짝 숙인 고개와 얇게 떨리던 어깨. 그 장면은 아직도 제 가슴에 모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마을 사람들을 하나씩 탐문했습니다. 장터의 상인들, 인근 버스 정류장에 있던 사람들. 몇몇은 며느리를 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원 속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 어떤 이는 키 큰 남자와 함께 버스에 올랐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낯선 차에 타는 걸 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가 누구인지 정확한 얼굴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말은 모래처럼 흩어졌지만 그 안엔 분명한 그림자가 숨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며느리의 휴대전화 위치 기록을 추적했습니다. 마지막 신호는 우리 집에서 멀지 않은 큰 길 근처에서 끊겼습니다. 이후로는 꺼진 상태였지요. 형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보통 가출자는 전화를 계속 씁니다. 그런데 아예 꺼버렸다는 건 스스로 흔적을 지우려 했거나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제 손이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의로 떠난 것일까? 아니면 누군가 끌고 간 것일까? 며느리의 통장 내역도 확인되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알 수 없는 곳으로 거액이 송금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충격에 빠져 종이를 붙들고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다 뭐죠? 우리 생활 형편에 이런 돈이 나올 리가 없는데. 통장에 찍힌 숫자는 우리 집 살림과는 어울리지 않는 큰 돈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며느리가 우리 앞에서 애써 숨겼던 그림자가 점점 우리 눈앞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경찰이 돌아가고 집안에 다시 정막이 내려앉았습니다. 손주는 방문을 열고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경찰 아저씨들이 왜 왔어요? 엄마는 무슨 일이에요? 저는 아이를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괜찮다. 내 엄마 금방 돌아올 게다. 하지만 제 눈에서 눈물이 떨어져 아이의 어깨를 적셨습니다.
아이는 울음을 삼키며 제 등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 작은 체온이 마치 거짓말하지 말라는 듯 제 마음을 더 짓눌렀습니다. 며칠 뒤 경찰은 집 근처 창고에서 며느리의 물건 하나를 발견했다고 알려왔습니다. 그 가방 속에는 신분증과 작은 수첩, 그리고 낯선 메모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메모지엔 짧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다. 이해해달라. 그 글씨가 분명 며느리의 필체였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돌아올 수 없다는 걸까?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엇을 피하고 있는 걸까? 의문은 깊어지고 답은 더 멀어졌습니다. 경찰은 여전히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형사의 마지막 말이 내 귓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며느리께서 집안에서 겪으신 어려움이나 가족들에게 말씀 못하신 사정이 있진 않았습니까? 그 순간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엌 창가에서 멀리 하늘을 바라보던 며느리의 뒷모습, 손등의 상처, 그리고 자꾸만 피곤하다고만 하던 말투가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큰 그림으로 이어지려는 듯했지만 저는 그 그림을 끝내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바라보는 순간 우리 가족이 영영 무너질 것만 같았으니까요. 경찰이 건네준 통장 사본을 처음 받아들었을 때 제 눈은 숫자에 얼어붙은 듯 멈춰버렸습니다. 며느리 명의의 통장 안에는 우리가 감히 상상도 못할 돈이 오고 간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매달 비슷한 금액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었고 그중 상당 부분은 곧바로 다른 계좌로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아들은 목이 메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형사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현재로선 정확한 출처를 확인 중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생활비 수준은 아닙니다. 누군가와 지속적으로 금전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우리에게 말 못할 짐을 짊어지고 있었던 건 아닐까? 아들은 서류를 붙들고 방 안을 서성이며 중얼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요. 우리 집 형편에 이런 큰 돈이 오갈 리가 없잖아요. 대체 어디서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 거죠? 그 얼굴은 분노와 혼란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앉아 아들의 어깨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빚쟁이와 얽혔던 건 아닐까? 아니면 더 나쁜 쪽으로. 생각이 꼬리를 물수록 제 심장은 쪼그라들듯 답답해졌습니다. 형사는 통장 기록을 가리키며 덧붙였습니다. 특히 이 부분을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 일주일 전 거액이 인출됐네요. 현금으로 뽑혀 나갔습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가 실마리가 될 겁니다. 그날 밤 아들은 방 안에서 늦도록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붙들고 앉아 고개를 감싸진 채 가끔 억눌린 신음 같은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방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들어가 앉았습니다. 애야, 혹시 내가 모르는 일이 있는 건 아니니? 내 아내가 왜 이런 돈을 만져야 했는지 짐작되는 건 없어? 제 질문에 아들은 고개를 젓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뭔가 숨긴 게 있었던 건 분명해요.
그 말에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울타리 안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었던 걸까요? 며느리의 방을 다시 뒤져보았습니다. 서랍 깊은 곳에서 작은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은 장보기 목록이나 손주의 학용품 기록 같은 사소한 메모였지만 한쪽 구석엔 낯선 글귀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번 달도 무사히 넘겼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을까? 그 사람의 요구는 점점 커진다. 도망치고 싶다. 하지만 갈 곳이 없다. 그 글씨는 분명 며느리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움켜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토록 조용히 웃음을 지어 보이던 며느리가 사실은 보이지 않는 사슬에 묶여 있었던 겁니다. 아들은 그 글귀를 읽고 벽을 주먹으로 쾅 하고 쳤습니다. 대체 누굽니까? 누가 우리 집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 외침은 허공에 흩어졌고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직감했습니다. 며느리의 실종은 단순히 집을 떠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손에 이끌린 결과라는 것을. 며칠 후 경찰은 새로운 증거를 내밀었습니다. 근처 CCTV에 찍힌 장면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낯선 남자와 함께 차에 오르는 모습이 흐릿하게 담겨 있었지요. 그 순간 아들은 고개를 떨구었고 저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통장 속 돈의 흐름, 낯선 남자의 그림자, 그리고 며느리의 사라진 모든 조각이 서서히 이어지며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밤새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오는데 마치 누군가 제 귀에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그 돈의 주인은 누구였을까? 그리고 며느리는 왜 그토록 두려워했을까? 답을 찾지 못한 질문만이 쌓여갔습니다. 그 질문은 제 가슴을 짓누르며 잠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곧 더 큰 진실이 드러나리라는 것을. 그 진실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잔혹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경찰이 보여준 CCTV 영상은 흐릿했지만 그 안에서 며느리의 모습은 분명했습니다. 얇은 흰 블라우스와 회색 치마, 그리고 작은 가방. 우리 눈에 익숙한 차림새였지요. 그러나 그녀의 옆에 선 남자는 낯설고 위압적인 존재였습니다.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남자,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주변을 살피는 그의 모습은 아무리 봐도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형사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이 남자는 며느리분과 함께 차에 오른 것으로 확인됩니다. 차량 번호판은 가려져 있어 추적이 쉽지 않지만 동네 몇 곳에서 반복적으로 목격된 기록이 있습니다. 아들은 주먹을 꽉 쥐며 분노를 억누르려 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죠? 왜 우리 아내랑 같이 있었던 겁니까? 대체 무슨 관계예요? 형사는 고개를 저으며 아직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통장 내역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손주는 방문 앞에 서서 계속 엄마를 불렀고 아들은 술잔을 비우며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바람 소리를 들으며 CCTV 속 낯선 남자의 그림자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의 시선은 무언가를 감추려는 듯 음울했고 며느리의 표정은 두려움과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 남자가 며느리를 붙잡고 있는 게 아닐까. 그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제 등골은 서늘해졌습니다. 며칠 뒤 장터에서 소문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달에도 그 여자 모르는 남자랑 같이 있는 거 본 사람 있다던데. 어쩐지 표정이 늘 어두웠어. 무슨 사정이 있는 게 분명해. 그 말들은 바람처럼 빠르게 번져 나갔습니다. 마치 마을 전체가 우리 집의 비밀을 손에 쥐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장바구니를 움켜쥐었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사람들이 제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들에게 그 소문을 전했습니다. 아들은 분노로 얼굴이 벌개져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우리 아내가 그럴 리가 없어요. 누군가 잘못 본 거예요. 그러나 그의 눈빛은 불안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지만 마음속 한구석에서 끊임없이 고개를 드는 의심. 그 의심이 아들을 더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경찰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근처 마을의 ATM에서 거액의 돈을 인출하는 며느리의 모습이 포착되었는데 옆엔 늘 그 낯선 남자가 함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형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단순한 실종 사건을 넘어서 강압적이거나 범죄와 연루된 정황이 있습니다. 며느리분이 위험에 처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단순히 집을 떠난 게 아니라 며느리는 어쩌면 누군가에게 붙잡혀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에서 흔들리는 가로등 불빛이 마치 그 남자의 그림자처럼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도 문틈에서 삐걱거리는 소리도 모두 불길하게 들렸습니다. 저 남자는 누구일까? 왜 며느리는 우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녀는 아직 살아있는 걸까? 질문만이 남아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림자는 점점 짙어졌고 그 속에서 며느리의 희미한 얼굴이 떠오르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며느리가 사라진 지 보름째 되던 날, 경찰은 우리 집으로 긴급 연락을 해왔습니다. 근처 폐창고에서 수상한 물건이 발견됐습니다.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아들과 저는 서둘러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벽돌 건물 창문은 깨져 있었고 문짝은 반쯤 부서져 삐걱거렸습니다. 어둑한 창고 안 경찰들이 손전등을 비추는 곳에 낡은 가죽 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며느리분의 것으로 보입니다. 안의 내용은 직접 확인하시죠.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평소 며느리가 들고 다니던 신분증, 화장품 파우치, 그리고 작은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밑바닥에는 한 장의 종이가 접힌 채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 종이를 펼치자 짧은 글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안합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 글씨는 분명 며느리의 필체였습니다. 순간 제 가슴이 쪼개지듯 아팠습니다. 아들은 종이를 움켜쥐고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왜 돌아갈 수 없다는 겁니까? 형사는 가방 안의 다른 물건들도 조심스레 꺼내며 메모했습니다. 수첩 속에는 빼곡한 숫자와 이름들이 적혀 있었는데 대부분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낯선 사람들이었습니다. 몇몇 기록 옆에는 가품, 마지막, 위험 같은 단어가 붉은 펜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아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혹시 비? 설마 우리 집 빚 문제 때문인가요? 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사실 우리 집은 몇 해 전 아들이 벌인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진 적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다 갚은 듯 보였지만 어쩌면 며느리가 그 뒤처리를 홀로 떠안고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창고 안 공기는 숨이 막히도록 무거웠습니다. 손전등 불빛 아래 먼지가 춤추듯 흩날렸습니다. 그 속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나 혼자 버텨야 한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다. 이 집을 지키려면 내가 사라지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제 눈가가 뜨겁게 젖어갔습니다. 가방을 수거해 돌아오는 길, 아들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겨우 내뱉은 말은 이랬습니다. 내 잘못일지도 모릅니다. 아내가 이런 짐을 지고 있었다니. 나는 왜 몰랐을까요? 아니, 왜 보지 않으려 했을까요? 그 말에 저는 차마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저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지쳐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애써 눈을 돌렸다는 걸. 괜찮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속였던 겁니다. 집에 돌아오자 손주가 달려와 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찾았어요? 그 순수한 눈빛을 마주하자 제 목이 꽉 막혔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구나. 곧 엄마가 돌아올 거야. 그러나 제 말은 제 자신에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점점 커져가는 두려움이 짙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낯선 남자의 그림자, 비밀스러운 통장, 그리고 창고에서 발견된 가방. 그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의 무서운 진실을 향해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결에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미안합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곳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 목소리에 저는 흠칫 깨어났습니다. 창밖에는 달빛이 흐르고 바람이 낡은 지붕을 스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 드러날 진실은 우리 모두가 감당하기 힘든 무게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창고에서 발견된 가방과 편지, 그리고 수첩. 그 모든 것이 우리 집안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며느리가 왜 돌아갈 수 없다고 썼는지 그 이유를 찾는 과정에서 조금씩 가려져 있던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수첩을 다시 후로보던 형사가 한 장을 조심스레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빨간 펜으로 크게 적힌 글씨. 끝까지 버텨야 한다. 아이만큼은 지켜야 한다. 그 아래엔 낯선 이름들과 금액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몇몇은 반복해서 등장했고 어떤 이름 옆에는 위험, 협박 같은 단어가 붙어 있었습니다. 형사는 설명했습니다.
며느리분은 누군가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개인적 부채를 넘어서 범죄 조직과 연관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순간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주먹을 움켜쥐더니 목소리를 떨며 말했습니다. 제 잘못일 겁니다. 몇 년 전 사업에 실패했을 때 제가 감당 못할 빚을 졌습니다. 그때 아내가 제 대신 그 짐을 떠안은 게 아닐까요? 그 말은 제 가슴을 칼처럼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이미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가끔 멍든 팔을 가리고 손등에 남은 상처를 감추려 했던 순간들을, 아들이 화가 나 술에 취해 언성을 높일 때 며느리가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를 피하던 장면을 저는 모두 보았지만 외면했습니다. 아들은 눈물을 삼키며 고백했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 무너져 있었습니다. 아내가 어떻게든 버텨준 덕분에 집안이 유지된 거였죠. 하지만 저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괜찮을 거라고, 그저 묵묵히 버텨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며느리는 늘 웃으며 식탁을 차렸습니다. 아들의 짜증에도 손주의 울음에도 묵묵히 대답하며 그 작은 어깨로 모든 짐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매일 무너져 가고 있었던 겁니다. 경찰은 며느리의 편지와 수첩 내용을 근거로 수사망을 좁혔습니다. 특히 반복해서 등장한 한 남자의 이름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이름은 아들의 빚과도 연결된 사람이었습니다. 형사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며느리분은 단순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강제로 끌려간 것이거나 스스로 도망친 겁니다. 그 선택 뒤엔 분명 남편분의 과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끝은 파리처럼 떨렸고 눈빛은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며느리의 웃음을 떠올렸습니다. 언제나 아이에게는 따뜻했지만 혼자 창가에 앉을 땐 늘 멀리 어딘가를 바라보던 그 눈빛. 그 속에는 말하지 못한 슬픔이 담겨 있었던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왜 그때 묻지 않았을까? 왜 괜찮냐는 말조차 제대로 건네지 못했을까? 후회가 목을 조르듯 밀려왔습니다. 며느리의 흔적을 쫓는 과정에서 드러난 건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족이 애써 덮어두었던 상처와 죄책감, 그리고 무너져가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의 실체가 곧 눈앞의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남긴 수첩 속 이름 중 하나는 제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은 아들이 몇 해 전 사업 실패 후 찾아갔던 사람과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분명히 말렸습니다. 얘야, 그 사람은 돈을 빌려줄 순 있어도 절대로 그냥은 안 줄 거다. 조심해라. 그러나 아들은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선택이 며느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며느리의 흔적을 쫓으며 드러난 진실은 점점 더 잔혹해졌습니다. 아들은 경찰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사실 몇 년 전 빚을 아직 다 갚지 못했습니다. 그때 며느리에게 말하지 않고 있었지만 어느 순간 제 아내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대신 그 짐을 지기 시작했어요. 형사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즉 며느리분은 남편 대신 채무를 떠안고 그 과정에서 협박을 받아왔다는 말씀이군요.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두려움으로 흔들렸습니다. 처음엔 몰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의 얼굴이 변해가는 걸 보면서도 저는 외면했습니다. 저는 그저 제 체면만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보여주던 두 얼굴을 겉으로는 성실한 가장이었지만 속으로는 두려움과 욕심에 흔들리며 결국 며느리에게 모든 짐을 떠넘긴 남자. 그리고 그 결과 며느리는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들은 고개를 감싸지며 오열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내를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한테서 지켜주지 못했어요. 그날 밤 집안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손주는 여전히 엄마 언제 와? 하고 물었지만 누구도 대답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애써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며느리의 마지막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 한마디 속에는 아들의 두 얼굴이 만들어낸 고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후 경찰은 추가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며느리가 사라지기 전날 아들과 격렬히 말다툼하는 장면이 이웃의 증언으로 드러난 겁니다. 이웃은 말했습니다. 밤늦게까지 고성이 오갔어요. 아드님이 화를 내며 소리치던 걸 분명 들었습니다. 며느리분은 계속 울고 있었고요. 그 정원에 아들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제가 화를 냈습니다. 아내가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 따져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끝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그의 말은 끝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의 분노가 며느리의 마음을 더 옥죄었고 결국 그녀가 떠나기로 결심하게 만든 결정적인 순간이었음을. 창밖에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는 차갑게 지붕을 두드리며 마치 아들의 죄책감을 씻어내려는 듯 거세게 쏟아졌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한때는 든든한 아들이라고 믿었던 그 얼굴이 이제는 낯설고 무서운 그림자처럼 보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 두 얼굴이 사랑하는 사람을 파괴할 줄은 몰랐다. 그때의 깨달음이 제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며느리가 사라진 지 어느덧 한 달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녀의 소식을 기다렸고 경찰은 조용히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날 형사가 무거운 얼굴로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중요한 단서가 발견됐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비닐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안에는 며느리의 손목시계가 들어 있었습니다. 깨진 유리와 긁힌 자국, 그리고 시계바늘은 10시 42분에 멈춰 있었습니다. 이 시계는 근처 강둑에서 발견됐습니다. 형사의 말이 이어지자 아들의 어깨가 휘청 무너졌습니다. 강둑이라니 설마 아내가. 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실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시계가 발견된 지점 근처에서 낯선 발자국도 발견됐습니다. 그중 하나는 남성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스스로 사라진 게 아니라
누군가 끌고 간 건 아닐까. 그날 밤 그녀의 마지막 발자국이 강둑에서 멈춰버린 건 아닐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들은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아내가 살아있다는 희망조차 가질 수 없을까요? 저는 차마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답을 한다는 건 그 어떤 희망도 부정하는 것이 될 테니까요. 저는 대신 아들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차갑게 식어있는 그 손에서 며느리를 잃은 두려움과 죄책감이 전해졌습니다. 며칠 뒤 경찰은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시계가 발견된 강 주변 CCTV를 확보했는데 흐릿하게 찍힌 영상 속에는 며느리와 낯선 남자가 함께 걷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남자는 그녀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본 순간 제 입술은 떨렸습니다. 그녀가 자의로 떠난 게 아니었군요. 형사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단순 실종 사건이 아닙니다. 범죄 사건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남자의 얼굴은 여전히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있었고 영상은 흐릿했습니다. 단 하나 분명한 것은 그 남자가 며느리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아들은 머리를 감싸진 채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그 빚만 지지 않았더라면 아내가 이런 일을 겪지 않았을 겁니다. 결국 모든 건 제 탓이에요. 저는 아들을 붙잡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이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니? 우리가 해야 할 건 진실을 끝까지 밝히는 거다. 내 아내를 찾는 거야. 그날 밤 저는 며느리의 방에 홀로 앉았습니다. 남겨진 옷가지를 하나하나 쓰다듬으며 그 향기를 기억하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 향기는 옅어져 갔습니다. 마치 그녀가 이 세상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창문 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저는 며느리의 마지막 발자국을 떠올렸습니다. 강둑에 남겨진 그 흔적은 어쩌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진실이 드러나는 시작. 그리고 그 진실은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 만큼 무거운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손목시계가 발견된 이후 집안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아들은 밤마다 술잔을 기울였고 손주는 점점 더 말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잠들지 못한 채 며느리의 방을 지켰습니다. 그녀가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어리석은 희망이 저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경찰은 새로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며느리분이 사라지던 날 인근 여관에서 숙박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름은 가짜였고 신분증도 위조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물었습니다. 혹시 아내가 그곳에 머물렀다는 겁니까?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관 주인의 증언에 따르면 그녀는 낯선 남자와 함께 들어왔다고 합니다. 남자는 계속 주위를 경계했고 며느리분은 매우 불안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가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은 그녀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희망을 남겼지만 동시에 더욱 선명한 두려움을 불러왔습니다. 그녀가 아직 살아있다면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누구와 함께 있는 걸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들은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남자 분명 제가 진 빚과 관련된 사람일 겁니다. 아내가 그에게 끌려다닌 거예요. 어머니, 제가 아내를 죽였습니다. 제 두 손으로. 저는 아들의 어깨를 붙잡으며 흔들었습니다. 아니야.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내 아내는 살아있어. 우리는 끝까지 찾아야 한다. 그러나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 자신조차 확신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며느리의 수첩을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익숙한 글귀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켜야 한다. 끝까지 버텨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희미하게 번진 글씨가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사라진다면 진실은 강둑에 있다.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강둑. 며느리의 시계가 발견된 바로 그곳. 그녀는 이미 우리에게 마지막 단서를 남겨두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곧장 경찰에게 그 사실을 전했습니다. 형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강둑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사건의 열쇠일 수 있습니다. 더 철저히 조사해 보겠습니다. 아들은 두 손을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내가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신호를 보낸 거군요. 저 같은 사람한테도 아직 믿음을 준 거군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비록 사라졌지만 며느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가족을 생각했던 겁니다. 그날 새벽 창밖에서 빗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차가운 빗줄기가 지붕을 두드리며 마치 진실을 향해 나아가라는 재촉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두 손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제발 그녀가 어디에 있든 살아만 있다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진실의 문턱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그 문이 열리는 순간 우리가 맞이할 것은 희망일까 아니면 더 큰 절망일까? 며느리가 사라진 지 2달째 되던 날, 경찰은 다시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형사의 표정은 무겁고 단호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확보됐습니다. 그가 내민 것은 흐릿한 CCTV 사진이었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강둑을 긋던 낯선 남자의 얼굴이 보정 작업을 통해 조금 더 선명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은 아들이 예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 바로 그 빚을 지게 만든 사채업자였습니다. 아들은 입술을 깨물며 피가 날 정도로 주먹을 움켜쥐었습니다. 저 사람 결국 아내를 데려간 겁니다. 빚을 갚지 못하면 제 아내를 이용하겠다고 했었어요. 그 말이 사실이었군요. 형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분은 억지로 끌려갔던 겁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저항했고 그 흔적이 강둑에 남아 있었습니다. 다행히 생존 가능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최근 목격자가 나타났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살아있다고요? 며느리가 아직 살아있다고요? 형사는 말했습니다.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얼마 전 외곽의 허름한 여관에서 며느리와 닮은 여성을 봤다고 합니다. 몹시 지쳐 있었고 곁에는 항상 낯선 남자가 따라붙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살아있다는 희망. 그 희망은 제 가슴을 찢어 놓으면서도 동시에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제발 이번만은 놓치지 말아야 해. 아들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흐느꼈습니다. 어머니 이제라도 제가 모든 걸 바로잡겠습니다. 빚이든 뭐든 다 끝내겠습니다. 아내를 찾기 위해서라면 뭐든 하겠습니다. 며칠 뒤 경찰은 급습 작전을 감행했습니다. 외곽의 여관 좁은 방 안에서 며느리는 초췌한 모습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깊게 꺼져 있었지만 그녀는 분명히 살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저를 보자마자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녀를 껴안으며 오열했습니다. 이제 됐다. 내가 살아있구나. 이제 괜찮다. 그러나 며느리의 입술은 끝내 떨리며 이런 말을 내뱉었습니다. 전 괜찮지 않아요.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아이만은 지켜주세요. 그 목소리는 바람에 흩날리는 촛불처럼 약했지만 그 속에는 마지막까지 엄마로서의 절실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은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미안하다. 나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겪었어. 이제 다시는 놓지 않을게. 제발 용서해줘. 시간은 흐르고 며느리는 천천히 회복해 갔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는 결코 쉽게 아물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아들의 두 얼굴, 가족의 외면, 그리고 잔혹한 현실이 남긴 흉터는 오래도록 그녀를 괴롭힐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그녀가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가족이란 결국 무너진 곳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이유니까요. 마지막으로 저는 며느리의 수첩에 적힌 글귀를 떠올렸습니다. 끝까지 버텨야 한다. 아이만큼은 지켜야 한다. 그 문장은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숙제이자 다짐이었습니다. 그녀의 고통이 헛되지 않도록 이제는 우리가 지켜야 할 차례였습니다.